이제 브로드캐스트가 시작됩니다. 모든 참석자가 듣기 전용 모드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텔레다인 르크로이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텔레다인 르크로이는 오실로스코프, 시리얼 데이터 분석기, 프로토콜 분석기의 리더로서 복잡한 전자신호에 대한 빠른 측정과 분석, 검증이 가능한 테스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전력 측정에 필요한 오실로스코프 기본 기능을 주제로 약 50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질문이 있으실 경우 질문창에 입력해 주시면 마지막 Q&A 시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웨비나 종료 후 설문에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는 커피 기프티콘을 발송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기술지원팀 오창훈 이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텔레다인 르크로이의 오창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다룰 내용은 기본적인 파워 측정에 필요한 오실로스코프 기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력 측정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전압 전력 프로브가 필요한데 측정할 때 어떤 사항을 고려해야 되는지 그리고 측정하는 예를 AC 파워 쪽, 그 다음에 스위칭 쪽, 리플 쪽, 그리고 인버터의 서브섹션에 관련된 그 측정 방법에 대해서 그 예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파워를 측정한다 그러면 전압 전류를 측정해서 곱하는 게 가장 기본이 될 거고요. 그리고 전력 자체가 그냥 하나로 정의된 게 아니라 순간전력, 인스탄테니어스 파워라고 불리는 순간전력도 있고 어페런트 파워, 리얼 파워, 리액티브 파워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나씩 다 어떤 값을 보려면 스코프에서 연산을 하거나 또는 측정을 하고 또 다른 연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연산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정확도를 유지하려면 스코프는 어떻게 설정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AC에서 DC로 컨버팅 해주는 SMPS의 기본 회로 중에 하나인데요. 그리고 아래쪽에서는 이제 각 부분들, 입력 부분에서의 라인 파워 측정하는 거하고 그리고 하모닉스를 동시에 측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지금 PWM 신호를, 게이트 드라이브 신호를 보고 있고 이쪽 그 스위칭 디바이스 쪽을 보고 있죠. 그리고 같은 디바이스 내에서 파워 로스 측정하고 입력분과 출력단 두 개를 비교해서 에피션시 측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이 왼쪽 보통 이제 프라이머리라고 부르는 이 1차 측을 한번 보시면 AC 라인에 핫 뉴트럴 라인이 들어오고요. 그라운드는 연결되지 않아 이 회로에 사용을 하지 않고 있고 CS에 이제 붙어 있게 되는데요. 이 부분하고 여기를 통해서 나온 DC 출력단은 이게 전부 CSC 그라운드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거. 이 점을 먼저 주의 있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쪽을 그라운드를 레퍼런스로 하지 않기 때문에 플로팅 매저먼트라고 하는데요. 이쪽 부분에서는 몇 가지를 좀 더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 됐건, 입력 부분이 됐건, 스위칭 소자 부분이 됐건, 출력 부분이 됐건, 공통으로 확인하는 것 중에 하나가 파워입니다. 근데 파워는 기본적으로 피상전력도 있고, 순간전력, 치료전력, 리액티브 파워, 굉장히 한 서너 가지의 정의들이 있는데요. 일단 피상전력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전압의 RMS 값, 전류의 RMS 값이 이걸 곱해가지고 어페런트 파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단위는 VA를 쓰고요. 그리고 순시전력 또는 순간전력이라고 부르는 이 인스탄테니어스 파워는 어떤 측정된 RMS 값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에 어떤 특정한 T 지점에서의 전압과 전류값이 곱해지는 거기 때문에 오실로스코프에서는 여기 VT라고 되어 있는 얘는 뭐죠? 파형을 얘기합니다. 파형 두 개를 자체를 곱했을 때 순간 전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얼 파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시료 조작 또는 파워 에버리지라고 부르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서 연결돼 있던
전류와 전압의 곱, 인스탄테니어스 파워에 대한 평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치료 전류를 얻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두 파형이 곱해지고 두 파형을 미인이라는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셔야 이 리얼 파워 값, 에버리지 파워 값을 계산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봤던 이 RMS, 두 개의 RMS 곱하고요. 인스탄테니어스의 평균, 이 두 개의 비가 파워 팩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실로스코프에서는 기본적으로 파형을 다루고, 이 파형을 다룬다는 얘기는 우리가 크기도 알아야 되고요. 크기도 알아야 되고, 주기도 알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앰플리튜드하고 우리가 파워를 측정할 때 쓰는 RMS하고는 좀 의미가 달라요. 그죠? 매 순간 요 값들, 순간값들이 아닌 이 어느 특정한 시간 또는 한 주기에서 실제 DC하고 똑같은 로스 값을 가지는 에너지를 발휘하는 그 값을 RMS라고 부르는데요. 이 RMS를 첫 번째로 매저먼트를 해야 되는데 RMS를 측정할 때도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약간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상을 측정하거나 그러면 이제 각도로 표시가 되는데 각도는 기본적으로 입력되는 신호의 한 주기, 하나의 주기를 360도 이파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가지고 이 반주기는 이제 180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값, 그러니까 실제 오실로스코프에서는 특정한 두 개 파형에 대한 그 딜레이, 다른 파형이 들어왔다면 두 파형의 딜레이를 가지고 시간 측정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하고 이 주기하고의 비를 가지고 각도를 계산을 해냅니다. 현재 여기에서는 뭐 베이스, 탑, 앰플리튜드 그리고 민맥스, RMS 값을 각각 매저먼트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파워에서는 DC가 실려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내가 RMS를 봐야 되냐 또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으로 파악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0V를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로 스윙을 한다 그러면 RMS 값이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DC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 RMS를 측정하게 되면 이 RMS 값에 DC 값이 포함이 돼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RMS를 AC에 대한 RMS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DC가 실려 있는 경우에 AC 성분의 RMS를 볼 때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이러한 이 파라미터를 사용하시는 게 올바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위상이 같은 걸 가지고 파워를 그냥 간단히 먼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전압 파형하고 전류 파형하고 지금 두 개의 위상이 같습니다. 매저먼트를 했을 때도 0.6도 정도 지금 파라미터에서 이제 틀어져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의 0도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값, 이거에 대한 위상은 현재 거의 0에 가깝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RMS, 채널 2번의 RMS. 이 두 개가 곱해진, 이 파라미터 두 개를 지금 곱하고 있습니다. 두 개를 곱한 이 값이 피상전력, 어페런트 파워가 될 거고요. 그리고 두 파형을 곱한, 그러니까 순시값을 곱한 이 펑션에서 곱한 얘가 순시 전력값이 됩니다. 그리고 이 순시 전력의 평균을 계산해서 지금 리얼 파워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파라미터를 연산을 했죠. P 네 번째 측정한 거고 여기에 세 번째 측정한 거고 이 B가 파워 팩터가 되겠습니다. 파워 팩터는 보통 코사인 X로라고 이제 표시도 하기도 하는데 이 파워 팩터는 이렇게 두 위상값, 그 코사인 세트 값이 되거나 아니면 두 값의 B, 결국에 같은 말이긴 합니다.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린 요걸 이렇게 순식값하고 이런 걸 얻기 위해서 지금 사용한 스코프 설정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채널 1번의 이름을
V라고 그냥 줬고요. 그래서 current I라고 줘서 이 두 개의 파형을 곱해서 인스탄테니어스 파워를 계산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있는 애들은 전부 파라미터에서 설정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곱한 이 파형의 인스탄테니어스 파워의 평균을 계산해서 리얼 파워를 계산을 했고요. 그리고 파라미터 RMS 두 개를 계산해서 어페런트 파워를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계산한 두 개를 측정한 값을 B를 그래서 파워 팩터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위상이 어느 정도 틀어져 있다면 여기서처럼 시가 어느 특정한 딜레이만큼 틀어진 경우에 그러니까 파워 팩터가 지금 현재 0.5다 그리고 위상이 얼마 틀어졌다라는 것들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입력 부분에서 가장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측정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파형이 간단하고 그래서 그렇지 실제로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들이 전 영역, 스위칭 파워 부분에서 또는 출력단의 전력을 계산할 때 또는 입력과 출력의 전력 비를 계산할 때도 똑같이 내부에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직접 매뉴얼로 계산할 때도 같은 식으로 적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 첫 번째로 아까 제가 설명할 때 RMS 측정할 경우에도 뭔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RMS를 측정할 때요. 실제로 교재나 이런 데 보면 리니어하게 연결된 선형적으로 연결된 거에서는 이런 적분기호를 사용해서 평균을 계산하고 루트를 씌우는 게 지금 이 RMS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실로스코프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건 거의 디지털 오실로스코프들입니다. 디지털 오실로스코프들은 각 입력되는 신호들에 여기 이제 짧게 해가지고 샘플링되는 위치를 다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샘플링된 이 포인트들을 가지고 연산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디스크리트된 이 값을 사용하는데 한 화면에서 샘플링된 샘플들의 개수가 몇 개나 되느냐 그리고 각 순간의 포인트들의 값을 제곱하고 모두 더한 후에 여기 있는 값으로 이제 나눠주게 되는데 일반 교과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T는 한 주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파형을 관측해 보면 처음 아래로 내려가는 부분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한 주기가 되고 두 주기, 세 주기가 지나고 나머지 부분들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무런 얘기 없이 오실로스코프한테 RMS를 측정해라 그러면 이 주기가 완벽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화면에 표시된 모든 샘플들을 가지고 RMS를 측정합니다. 결국에 주기를 벗어난 곳에서 샘플링된 이런 값들이 적은 수이긴 하지만 측정값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실로스코프에서 RMS를 측정할 때 보면 세부적인 설정을 할 수 있는 부분에 가보면 사이클릭이라는 체크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박스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 화면에 보이는 모든 샘플을 가지고 RMS를 측정해 줄 거고요. 전압이 됐건 전류가 됐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사이클릭 박스에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신다면 전체 영역 중에서 완벽한 주기에서만 한 주기, 두 주기, 세 주기에서만 여기 있는 샘플들만 가지고서 매주먼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통 50Hz, 100Hz 이렇게 10의 배수로 딱딱 떨어진다면 스코프에서 전체 영역을 보는 것도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근데 주기가 10의 배수가 아니라면 오실로스코프에서는 이렇게 사이클릭이라는 걸 체크를 해서 좀 더 정확하게 매주먼트를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입력부터 끝까지 다 해당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파워를 측정할 때 제일 신경 써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프로브의 선정입니다.
프로브의 사용인데요. 이 프로브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인 프로브들, 패시브 프로브도 있고요. 디퍼런셜 프로브, 아이솔레이션 프로브, 또 커런트 프로브, 굉장히 많은 프로브들이 있는데, 기본적인 전압을 측정할 때는 먼저 확인해 줘야 될 게 이겁니다. 오실로스코프는 싱글핸드 측정 장비다. 이 싱글핸드 측정 장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채널이 하나의 엔드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기준점이 누구냐면 CSC의 그라운드, 결국에 벽전원에서 받아오는 아울렛의 그라운드를 항상 모든 채널이 0으로 보고 있고요. 채널 1번, 2번, 3번, 4번이 공통으로 커먼 그라운드를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이 프로브를 가지고는 한 뉴트럴만 보는 이 프라이머리 사이드는 이 프로브를 사용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 2차, 그러니까 벽전원하고 이쪽하고 전원을 분리해 줄 수 있는 어떤 아이솔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한데, 제일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범용적으로 제공되는 디퍼런셜 프로브 또는 차동 프로브를 예로 들 수가 있고요. 아니면 최근에는 광으로 절연하는 그런 장치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광 절연 프로브를 사용하는 게 맞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입력 부분에서도 디퍼런셜 프로브를 최소한 사용을 하셔야 되고, 특히 해프 브릿지 이상의 어떤 H 브릿지, 풀 브릿지나 이런 걸 사용할 때도 하이 사이드를 측정할 때는 반드시 디퍼런셜 프로브나 아이솔레이션 프로브를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몇 가지 더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뒤에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디퍼런셜 프로브를 가지고 어떤 포인트를 측정 포인트에 프로빙을 할 경우에 보통 제가 만나본 사용자분들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게 내가 몇 볼트를 측정할 거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DC 버스에 뭐 600볼트가 걸려 있다. 그러면 곧바로 이걸 생각하십니다. 차동 프로브의 디퍼런셜 전압 600볼트만 고려를 하신다는 거죠. 또 여기 예를 들어서 게이트하고 소스단을 보면 게이트 소스는 뭐 경우에 따라서 15볼트, 24볼트, 과연 40볼트 내외일 텐데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지점 간의 전압이 낮기 때문에 어떤 차동 프로브를 써도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이 전압, 그러니까 특정 포인트 사이의 전압은 저희는 디퍼런셜 볼티지 또는 디퍼런셜 레인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디퍼런셜 프로브에서는 항상 먼저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 커먼 모드 볼트입니다. 이 커먼 모드라는 건 뭐냐면 그라운드하고요, 그러니까 스코프의 셋이 0점하고 여기 하이 사이드에 뭐 드레인 전압이 얼마고, 그리고 여기 그라운드에서 로우 사이드의 전압이 얼마냐라는 걸 먼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여기에서부터 양단에 걸려있는, 공통으로 걸려있는 이 DC 버스의 전압들이 실제로 하이 사이드의 게이트가 됐건 드레인 쪽이 됐건 공통으로 걸려있는 전압은 여기에 DC 버스의 두 전압 사이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게이트 신호가 뭐 예를 들어서 24V, 15V가 된다고 하더라도 먼저 이 디퍼런셜 전압만 고려하면 안 되고요. 디퍼런셜 프로브를 고려할 때는 반드시 먼저 여기 있는 DC 전압이 얼마냐를 고려한 다음에 이 커먼 전압을 커버할 수 있는 디퍼런셜 프로브 중에서 이쪽 양단의 그 전압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프로브를 선택하시는 게 옳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15V인데 르크로이만 해도 15V를 커버할 수 있는 게 20V 레인지, 40V 레인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디퍼런셜 전압이 낮은 거일수록 커먼 전압을 커버할 수 있는 전압도 수십 볼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프로브를 가지고 DC 버스가 600V급, 1000V가 넘어가는데 찍어 프로빙을 했다. 그러면 이 프로브의 입력단이 파손돼서 더 이상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디퍼런셜 프로브를 고려하실 때는 반드시 공통전압이 얼마냐, 그리고 이 공통전압은 스위칭 소자 같은 경우에는 DC 입력에 되는 DC 버스의 양단 전압이 얼마냐라는 걸 먼저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쪽에 이제 입력 같은 경우에도 SMPS 입력 같은 경우에도 220V급, RMS 220V급 그 이상의 신호를 확인하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커먼 모드 전압이 0V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디퍼런셜 전압만 확인을 해 주시면 되지만, 이쪽 스위칭 소자를 확인하실 때는 반드시 DC 버스의 레인지가 얼마냐라는 걸 먼저 확인하시고, 그 후에 이걸 만족하는 프로브 중에 차동 전압이 내가 측정하려는 전압을 커버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동 프로브는 보통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사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는 커먼 모드 전압이 얼마냐라는 걸 이제 먼저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두 지점, 그러니까 프로브 양단 간에 측정할 수 있는 디퍼런셜 전압이 얼마냐라는 것들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퍼런셜 프로브를 사용할 때 하나는 그라운드에, 하나는 어떤 전압이 걸려 있는 부분에 프로빙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싱글핸드 전압이 얼마냐, 곧 커먼 모드 전압하고 유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두 가지는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 사양이 커먼 모드 리젝션 레이쇼가 얼마냐, 또는 리버스에 대해서, 오버드라이브에 대해서 리커버리 타임이 얼마나 빠르냐,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고려해 주시는 게 올바른 프로브의 선택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 디퍼런셜 프로브 또는 아이솔레이션 프로브들은 종류로는 한 이렇게 4가지 정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뭐 샘플들입니다. 모델도 훨씬 더 다양하게 많을 거고요. 여기에서는 지금 일반적으로 본다 그러면 주파수 대역이 얼마일까를 먼저 살펴볼 테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디퍼런셜 볼티지 레인지라고 해서 이게 두 지점 입력 디퍼런셜 프로브의 양단에서 입력받을 수 있는 전압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커먼 모드 레인지는 이것은 지금 디퍼런셜 전압이랑 커먼 모드 전압이 지금 같다, 이렇게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얘는 지금 아이솔레이션 프로브인데, 얘는 주파수가 보통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나 겐 쪽 와이드밴드 갭 소자 측정용으로 이쪽으로 이제 최근에 출시가 됐는데요. 밴드위스는 최대 1기가까지 돼 있고, 얘는 지금 디퍼런셜 전압은 2500V까지 돼 있고, 그리고 커먼 모드 전압은 60000V로 굉장히 높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왼쪽에 있는 이 HVD나 여기에 있는 DL05나 똑같이 차동 프로브인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주파수 대역이 높은 반면에, 여기 보시면 이런 부분에 이제 주의 기울이셔야 되는 거죠. 디퍼런셜 전압은 80V인데 커먼 전압은 60V입니다. 그래서 게이트 신호가 이 범위에 들어온다고 해서 DC 버스 전압을 확인 안 하고 이런 프로브를 쓴다면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HVF도 이제 광으로, 이 오른쪽에 있는 두 개는 광으로 절연된 프로브인데요. 이거에 대한 사용을 보면 얘는 인풋 다이나믹 레인지가 40V급이네요. 40V까지고, 여기서는 지금 디퍼런셜이라고 표시를 하지 않고 있어요. 이 디퍼런셜이라고 얘는 하지 않고 있는 건 뭐냐면, 이 루프가, 얘는 루프를 앞쪽에서 확인하는 거지만, 하나는 그라운드 루프, 커런트 루프를 돌려주면서 이 두 개의
두 개 사이의 전압을 확인해주는 이런 방법, 이런 프로브입니다. 그리고 스코프하고는 광 케이블로 절연을 한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커먼 모드 전압은 약 35,000V 정도 되고요. 그래서 광으로 절연된 애들은 커먼 전압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양단 간에 측정할 수 있는 전압 차이는 얘는 최대 40V, 최대 2,500V. 결국에 얘는 드레인 소스, 게이트 소스 다 프로빙이 가능할 거고, 얘는 일반적으로 게이트 소스에 맞춰진 이런 측정 프로그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류 프로브 같은 경우에도 일반 전류 프로브들은 일반적으로 많이 고려되는 사항 중에 하나가 내가 얼만큼 측정을 할 수 있느냐, 이 범위 X 값을 가장 먼저 확인을 하죠. 그래서 얘는 30A급, 여기 AP030 이런 모델들은 샘플로 들은 겁니다. 30A까지 볼 수가 있고, 순간적인 피크는 50A까지 가능하대요. 보통 이런 값들은 여기에서는 표시가 안 돼 있지만요, 이 50A 곱하기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을 여기 보시면 맥스 커런트 암페어 세컨드라고 그래서 얘가 그런 펄스를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는지가 사양에 일반적으로 표시되는 게 일반적인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곱보다 높으면 여기가 앞쪽이 소선될 확률이 높습니다. 현재 보이고 있는 이건 이제 홀 소자를 이용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파수 대항하고 두 가지 맥스 커런트, 이 두 가지를 보는데요. 이 두 가지 단순히 이 두 가지만 보면 주파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잘못 사용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런 대표적인 사양 외에도 디레이팅 커브라고 해서 주파수가 높아지게 되면 이 안쪽에 있는 코어들이 있는데요. 이 코어가 세츄레이션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세츄레이션 되면 소선될 확률도 있고요. 또 내부에서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게 결국에 파괴됩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높은 그런 측정을 할 때는 반드시 뭔가를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디레이팅 커브라는 걸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 보통 그 스코프에서 막바로 어떤 라인을 끊지 않고 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됩니다. 하나는 커런트 트랜스포머가 여기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홀 소자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홀 소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먼저 한번 측정을 하고 나면 이 안쪽에 뭐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측정 전에 반드시 디가우스를 통해서 남아있는 자기장 이런 것들을 완전히 제거를 한 후에 측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한번 아까 봤던 AP 이 모델 AP031A라는 이 모델의 데이터 시트를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쪽에 주파수에 따른 임피던스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저는 듀레이팅 커브만 가지고 왔습니다. 듀레이팅은 뭐냐면 내가 어떤 특정 주파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앞쪽에서 세츄레이션이 빨리 되면서 회복이 안 돼서 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때 측정할 수 있는 최대 전류값이 표시를 해놓은 게 이 듀레이팅 커브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kg, 1kg까지는 30A 그대로 다 유지할 수 있대요. 근데 2kg, 3kHz 점점 늘은 약 10kHz가 하면 이때는 10A 이상 보시면 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파수에 따라서 측정할 수 있는 전류가 달라진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측정하는 주파수가 어디냐라는 걸 먼저 확인하고 이 영역을 커버할 수 있는, 내가 측정해야 될 대상을 커버할 수 있는 프로브를 선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홀하고 커런트 트랜스포머 사용하는 이 두 가지 프로브는 내부에 잔류 성분이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A라는 측정 디바이스를 측정한 후에 B라는 디바이스를 측정할 때 그 전에도 반드시 디가우스로 해서 남아있는 걸 완전히 제거한 후에
측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요. 이런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프로브들이 헤드가 작다면 작은데, 또 크다면 큽니다. 그래서, 이제 접근하기가 힘든 부분에서는, 뭐, 로고스 코일이나, 또는 커런트 트렌드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커런트를 전압으로 바꿔주는 이런 툴들을 사용을 해서 오실로스코프로 입력 신호를 받게 되는데요. 이때 그냥 막바로 전압으로 들어오는 이 신호를 계산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때는 예를 들어서 특정한 채널의 전압을 받고 다른 채널에 이 로그스키 코일이나 커런트 트랜스포머를 이용해서 이제 신호를 받게 되면 전압으로 스케일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두 개를 곱하면 V 제곱꼴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거 와프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실로스코프 채널이나 또는 펑션에 보면 스케일을 바꿀 수 있는 이런 그 메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얘는 전압으로 들어오고 있지만 실제 앞쪽에서 센싱된 건 전류다라고 유닛을 전류로 바꿔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크기 자체도 원하는 대로 스케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는 이 샘플로 가져온 것은 지금 1A당 20mV로 나온다, 이렇게 출력이 되고 있다 표시를 하고 있는데, 사양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 오실로스코프에서는 전압 단위로 읽기 때문에 이걸 스케일을 하기 위해서는 전압과 전류의 방향을 바꿔줘야 됩니다. 결국에 역수를 취하면 되겠죠. 역수를 취했을 때 얘는 전압으로 바꿨을 때는 약 50대 1의 스케일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스케일은 얘는 50대 1이다. 그리고 단위는 암페어다. 그러면 스케일을 보정한 상태에서 매주먼트를 수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 패시브 프로브들은 전력 쪽에서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은 2차 측 리플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예로 든다면 잠깐 위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이런 쪽 보면 전체 시스템이 아니라 단일 시스템으로 어떤 그라운드를 레퍼런스를 두고 있다면 로어 사이드의 게이트나 또 로어 사이드의 드레인 소스가 이 패시브 프로브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전압이다 그러면 이 그라운드를 레퍼런스로 하고 있는 이런 회로에서는 아래쪽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게 한 10cm 정도 됩니다. 이런 프로브를 제공하는데 얘는 제공할 때 신호 품질을 완벽하게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편의성을 위해서 제공하는 거지 이게 신호 품질을 제공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길이가 길어지면 액일 성분이 추가되면서 노이즈도 생길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측정을 하실 때는 굉장히 그라운드를 짧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라운드를 어떻게 짧게 할 수 있냐? 이 프로브하고 같이 공급된 굉장히 많은 액세서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액세서리를 취해서 측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실제로 굉장히 많은 액세서리를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기본적인 모델들은 거의 막 여기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한 16가지 정도의 액세서리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패션 프로브들은 일반적으로 10대1 프로브가 기본이고요. 또는 100대1 프로브나 이런 걸 이용해서 좀 더 높은 전압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프로브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브를 사용할 때는 그라운드 길이가 얼마냐, 그라운드가 연결되어 있다면 뭔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미리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항상 액세서리를 적절하게 있는 액세서리를 사용하는 게 좋을 거고, 배율이 감질 비율이 10대1, 100대1 비교적 높은 그런 감질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을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입력단이 아닌 스위칭 소자 같은 경우에는 스위칭 턴온, 턴 오프 시간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짧은 시간 차이가 전력 측정에 영향을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측정을 할 때는 자동 프로브, 커런트 프로브 또는 아이솔레이션 프로브, 커런트 프로브, 아이솔레이션 프로브, 디퍼런셜 프로브 이런 조합으로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프로브들은 기본적으로 측정하고 하는 방법들이 다르기 때문에 딜레이들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측정 포인트에서부터 스코프로 전달하는 시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측정 전에 반드시 어떤 레퍼런스 신호를 가지고서 두 프로브 간의 딜레이를 고정한 후에 측정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전압하고요, 디퍼런셜 프로브를 이용해서 굉장히 빠른 엣지 신호를 가진 이 신호에 전압하고 전류를 동시에 찍고 있습니다. 눈으로 봤을 때는 거의 겹쳐 있어 보이지만 스큐라는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두 개의 파라미터를 확인했더니 800피코 정도 지금 틀어져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1번에 비해서 2번이 800피코만큼 뒤로 늦게 들어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채널 2번의 전류 프로브를 약 816피코만큼 마이너스에서 앞으로 이동해라 라고 세팅을 한 후에 메저먼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밀도가 높이려면 먼저 반드시 DCS02 이런 툴을 안 쓰고 같은 신호 레퍼런스에서 나오는 값으로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가장 파워 측정할 때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그런 것들, 확인해야 될 것들이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확인이 안 됐거나 또는 실제 사례들, 그러니까 어떻게 측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 몇 가지 사례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화면은 지금 입력단, 그러니까 SMPS 입력단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20V의 파워 전원 벽에서 어떤 DUT로 들어가는 라인에 핫 라인하고 뉴트럴 라인을 디퍼런셜 프로브로 프로빙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커런트 프로브는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니까요. 전류 방향에 맞춰서 채널 2번에 연결해서 파형을 받았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보신 대로 두 개의 파형을 이제 곱해서 순간 전력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 가지가 기본이 될 거고요. 기본이 될 거고 여기에다가 채널 1번의 RMS, 주파수, 채널 2번의 RMS 두 개를 계산하고 이 값을 두 개를 곱했을 때 30A가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파워의 평균값, 이게 리얼 파워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B가 파워 팩터고, 그리고 얘네 루트를 씌워서 얘에서 얘를 빼면 리액티브 파워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리액티브 파워도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직접 측정을 한 페이지 값도 표시를 했고 측정을 했고, 그리고 크레스 팩터는 앞쪽에 여기 현재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 신호의 피크하고 여기 RMS하고 비율을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이렇게 크레스 팩터까지 확인을 해본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 보시다시피 신호가 하나의 그리드에 지금 풀 스케일로 꽉 차 있습니다. 전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신호를 측정하고 어떤 연산을 취할 때 보통 이제 두 개의 파형을 하나의 그리드에 놓기 위해서 신호를 이렇게 줄이죠. 신호를 줄여가지고 하나는 위쪽으로, 하나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놓고 확인을 하게 되면 실제 측정감, 그러니까 정밀도가 2의 1 쓰면 그러니까 두 배만큼 떨어집니다. 정밀도가.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리드를 분할해서 신호는 최대로 화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설정을 하고 메저먼트를 하는 게 가장 좋은 측정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입력 부분은 매우 간단하고요. 그리고 스위칭 부분에서는 굉장히 측정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기본적인 실제 동작하는 상태에서의
드레인 소스하고 드레인 커런트를 매저먼트를 해서 두 개의 곱을 본다든가 SOA를 본다든가 뭐 RDSO를 본다든가 굉장히 많은 그 동작을 수행을 할 수가 있고요. 또는 이제 토폴로지에 따라서 뭐 H브리지에 풀브리지에서는 좀 더 이제 볼 게 더 많아지는 거죠. 각 소자들을 봐야 된다든가 게이트 본다든가 하는 게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파형만 다를 뿐이지 예전에 했던 거, 이전에서 보여드린 거하고 같은 그런 백그라운드에 있으면 돌아가게 되는데 최근에는 뭐 실리콘 카바이드나 겐이나 와이드밴드 갭 그 소자들이 나오면서 제덱에서 이런 와이드밴드 갭 소자들을 측정하는 가이드라인들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턴온 턴오프 부분은 게이트 소스의 몇 퍼센트 어느 지점에서 드레인의 얼마까지를 측정해야 되고 또 고려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고요. 한번 참조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덱에서는 가이드라인만 줄 뿐이지 어떤 스펙을 제공해서 얘네 페일이다 패스다 이런 걸 판단하지 않고요. 적절하게 측정할 수 있는, 최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어느 분이 공통적으로 어떤 특정 부분을 공통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추천을 해 주는 거죠. 여기 예에서는 드레인 소스하고요, 드레인 커런트를 포착을 했고, 그리고 두 개를 똑같이 두 개를 곱해서 인스탄테니어스 파워를 계산했습니다. 입력이나 스위칭이나 위치만 다를 뿐이지 기본적인 연산 방법은 같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에너지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에너지는 시간하고 파워 값이 곱해지는 건데 여기서는 인테그럴을 통해서 면적을 계산을 했습니다. 각 순간적으로 면적을 계산해서 인테그럴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굳이 연산을 이용해서 인테그럴을 안 하셔도 파라미터를 이용해서요. 여기 있는 에리어를 계산하면 여기에서 보고 있는 노란색이나 얘나 같은 그런 결과를 확보하실 수가 있습니다. 획득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나머지 측정들, 이걸 SOA를 본다, 뭐 이런 것들은 전부 우매 법칙에 따릅니다. 그래서 한번 SOA 같은 경우에도 같은 파형이에요. 그죠? 같은 파형인데 도메인만 바꾼 겁니다. 도메인이 시간 축에 대해서 전류 변화, 시간 축에 대해서 전압 변화를 보고 있던 것들을 왼쪽에는 이제 같은 축의 시간을 없애버리고 크기만 비교한 거예요. 오른쪽에는 전압, 즉 수직 축으로는 전류를 보고 최대 전압 전류가 있었을 때 전류가 어디고 전압이 어디 있고 최대 전압일 때 전류가 어디 있느냐 두 개의 곱들을 이렇게 보는 건데 이 각 포인트들은 순간순간의 인스탄테니어스 파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XY 디스플레이로 화면의 설정만 바꿔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블 펄스가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똑같이 두 개의 펄스를 가지고 게이트를 열고 게이트 펄스하고 게이트 소스하고요. 드레인 전압, 그다음에 드레인하고 드레인에 들어가는 커런트를 측정해서 두 개를 가지고 턴 오프 지점, 턴 온 지점에서의 로스들 또는 컨덕션 상태에서의 컨덕션 로스들을 측정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턴온 딜레이나 턴오프 딜레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잠깐 말씀해드린 제덱에서 이제 공급하고 있는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게이트의 10%에서부터 드레인의 90% 이제 떨어지는 시점의 90%까지를 지금 시간을 턴 온 딜레이로 보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측정을 하다 보면 이게 잘못된 측정인지 아닌지 금방 알아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뭐죠? V는 IR이라는 그것만 염두에 두고 계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제 드레인 세츄레이션 전압을 측정하기 위해서 VDS 신호하고 드레인에 들어가는 커런트를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이 특정 이 데이터 시트에 보니까
DS5, RDS5이 2옴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전류가 처음 게이트가 열리고 전류가 쭉 올라가고 있었는데요. 전압이 올라갔다가 아랫방향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파형을 보고 이걸 곱해가지고 세츄레이션의 파워를 계산하거나 여기에서 세츄레이션 전압을 측정한다. 그러면 잘못된 측정이라는 걸 이제 바로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전류가 올라가면 저항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압도 따라서 같이 이 방향이 슬롭이 올라가 주는 게 맞다. 그래서 전류가 올라간 데서 올라가면 전압 세츄레이션도 같이 따라오는 게 맞다. 그래서 이런 점을 보면 이게 어디가 잘못됐는지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될 것은 회로보다는 여기에 프루빙을 하고 있는 게 어떤 프루브를 쓰고 있냐.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는 한 화면이 8칸의 이 값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를 넘겨버렸습니다. 그죠? 얘는 전압이 굉장히 높은데 낮은 전압들만 지금 보기 위해서 신호를 오버플로우 시켰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는 오실로스코프가 오버플로우는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이제 그걸 의심을 해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프로브의 커먼 모드 리젝션 레이쇼가 얼마나 되느냐, 또는 오버드라이브에 대해서 리커버리 시고 회복 시간이 얼마나 빠르냐니까, 스위칭 오프 상태에서 빠르게 턴온, 빠르게 떨어졌을 때 얼마나 빨리 얘가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이 사양을 먼저 확인을 해 주시는 게 올바른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걸 확인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프루브가 잘못된 프루브, 똑같은 디퍼런셜 프루브라고 하더라도 여기 보시면 하나는 뭐죠? 여기에서는 기존의 프루브를 사용을 했는데 여기에서 각각 다른 사양 중에 하나는 커먼 모드 리젝션 레이쇼가 다르다. 그리고 주파수 대역이 수십 메가, 얘는 120 메가, 이렇게 150 메가, 주파수 대역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어떤 이쪽이요, 반드시 돼야 될 부분이 이렇게 올라가 있거나 그러면 바로 검증을 해 보셔야 됩니다. 프루브의 사용은 맞는지, 그리고 프루브의 사용이 여기에 내가 보는 신호에 커먼 모드 전압을 커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여기 지금 여기에서 보이는 얘는 이겁니다. 인버터의 풀브리지에서 게이트들의 서브섹션이니까 게이트가 온 오프 될 때 각각 어떤 동작을 하고 데드 타임이 얼마나 되는지를 이제 검증을 해보는 건데, 실제로 인버터 같은 경우에는 입력 DC 전압도 봐야 되고요, 전류도 봐야 되고, 각 소자들의 특성도 필요하다면 여기에 드레인 소스, 드레인 커런트, 그죠? 굉장히 많은 프로브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출력의 프라이머리 부분의 출력 전압, 프라이머리 부분, 세컨더리 부분의 출력 전압도 확인해야 되고, 전류도 다 동시에 본다 그러면 11가지 이상, 10군데 이상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게이트 쪽 하나, 둘, 셋, 4개만 확인을 해서 데드 타임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파형 4개는 이 하이사이드의 위치 그대로입니다. 하이사이드 1번 왼쪽 위에, 하이사이드 2번, 하이사이드 로우사이드 1번, 로우사이드 2번. 그래서 특정한 부분을 지금 확대를 했어요. 양쪽에 똑같이 하나는 끝부분을 했고요, 여기요. 그리고 이 하나는 센터 부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드 타임은 지금 보면 첫 번째 하이사이드 게이트가 여기 온 때는 네거티브에서부터, 그죠? 여기에 얘가 이쪽으로 올라가는 오프되는 두 개 사이를 데드 타임을 하고 갔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 파형, 이 두 개의 조합에서 데드 타임은 하나, 2개가 확인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데드 타임이 현재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런 측정을 위해서 여기서는 지금 4개의 파라미터를 올렸습니다. 델타 타임 앤 레벨이라는 걸 올렸는데, 델타 타임 앤 레벨에서 1번 신호가 여기서는 채널 3번이겠네요.
채널 3번 신호가 내려가는 위치 50%에서 채널 7번이 올라가는 이 부분의 상승 부분까지 시간이 얼마냐. 여기서 이제 반대로 되겠죠. 그래서 이제 셋업을 4가지를 하셔야 되는데, 매저먼트를 하고요. 설정은 대략 이렇습니다. 하이사이드 1번, 로어사이드 1번에서 하나는 네거티브 부분, 하나는 상승 부분. 여기 반대쪽이죠. 여기는 로어사이드 1번, 하이사이드 1번 두 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쪽 네거티브에서 온되는 하이사이드의 이 부분까지 두 개를 각각 매저먼트를 해서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여기 3번, 4번도 같은 방법으로 채널 소스만 바꿔준 방법으로 이렇게 파라미터를 설정하시면 델타 타임의 레벨이라는 걸 설정하시면 매저먼트를 수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측정된 값들을 하나의 값들만 안 보고 이 전체 스위칭 온 오프 되는 전체 구간에서 얘네 동작이 어떠냐. 그러니까 이 두 번째 파라미터가 값이 여기에서는 데드타임이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그리고 다시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 모양들은 이 세 개의 모양을 보면 같은 동작 구간에 있을 때는 거의 같은 모양으로 동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소자 부분에서 지금 이제 인버터 쪽에서는 게이트에 대해서 데드타임을 확인하는데 소자 하나만 가지고 컨트롤 루프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측정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회로에서는 이쪽에 로드를 붙였다 떨었다 하면서 이제 로드를 줬다 뺐다 하는 로드 스위치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커런트 프로브를 이용해서 로드 부분이 풀에서 로로 떨어지는 부분에서 트릭을 했고요. 그리고 이 로드가 떨어질 때 게이트 드라이브 펄스를 포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펄스 폭이 일정하게 나오는 것처럼 보이다가 여기서 점점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값으로만 이렇게 숫자로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때 당시에 펄스 값이 얼마였고 펄스 값이 얼마고 펄스 폭 아니면 DTB 값이 얼마인지라는 것들을 측정하고 이게 유지하고 있는 시간들을 그대로 다 쭉 파란색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세틀링 타임이나 또 각각의 펄스 위치 크기나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좀 더 시간을 길게 확인해 보면 이 부분은 지금 로드가 로우 상태에서 풀로 지금 바뀐 순간입니다. 이때 펄스가 일정하게 나오다가 펄스 폭이 굉장히 늘어났다가 이 부분에서 그죠? 요 시간 후에 안정화된 펄스를 내놓고 있다는 것을 이제 눈으로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플롯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여기서는 지금 SMPS를 전원을 딱 넣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동작이 없다가 그죠? 펄스 폭들이 쭉 이렇게 트랜스포스네요. 펄스 폭이 쭉 늘어나고 내가 안정화되고 있는 이런 시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T나 펄스 폭 두 가지로 트래킹 기능을 이용하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SMPS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루프 게인 측정, 그러니까 컨트롤 루프의 피드백 쪽에 루프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보통은 여기 이제 이런 PWM 방법하고요. 여기 이제 보디 플롯을 그린 방법이 있는데 여기 있는 그림은 제가 TI에서 가져왔고요. TI에서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이솔레이트된 인젝터를 이용해서 프리퀀시 애널라이저에서 사인 웨이브를 공급을 하고요. 그죠? 사인 웨이브를 공급을 하면 내가 루프를 타고 쭉 돌아가서 이렇게 보면 이 출력단하고 입력단을 프리퀀시 애널라이저 동시에 이제 자기가 주고 두 개를 받은 걸 가지고 측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르크로이에서는 T3 DSO라는 이 모델에서 이제 기본으로 장착하고 있는 모델 기능이 있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인젝터를 사용하는데 이 인젝터는 피코 테스트 인젝터입니다. 인젝터를 넣고 스코프 자체에서 제너레이션을 줄 수도 있고요. AFG 외부 제너레이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너레이션을 해주고 패시브 프로브 두 개를 이용해서 하나는 입력단, 하나는 출력단 두 개의 파형을 비교하고 보디 플롯을 그려서 뭐죠? 예, 페이지 마진이나
위상마치 그리고 밴드위스들을 자동으로 측정해 줄 수 있는 이런 솔루션이 있습니다. 거의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리플은 굉장히 간단하면서 측정은 간단합니다. 근데 볼 게 많고 질문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리플을 볼 때 DC 전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에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보통 스코프에 있는 AC 커플링을 사용해서 확인을 하면 DC 레벨이 사라지고 AC 성분, DC에 실려있는 AC 리플 성분들만 크게 확대를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리플 측정을 할 때는 DC보다는 AC를 선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밴드위스도 여기서 리플의 그러니까 스위칭 프리퀀시하고 관계가 되지만 스위칭 프리퀀시의 10배 이상은 우리가 노이즈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밴드위스 리밋도 사용할 수가 있다. 물론 반드시는 아니고요.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측정하는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많이 질문 오는 것 중에 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패시브를 썼을 때 너무 노이즈가 크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해보면 항상 이렇게 보시다시피 10cm 이상이 되는 이런 그라운드 리드를 달고 있을 때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을 가지고 오른쪽에 이제 노란색으로 보이는 게 여기다가 20MHz 밴드위스 리미트를 한 그런 결과인데요. 여기하고 이거하고는 아주 큰 차이가 있죠. 그리고 이것도 그렇게 썩 깨끗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 보시는 스코프 액세서리 중에 스프링 후크, 반드시 이걸 실을 필요는 없어요. 핸드메이드로, 홈메이드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프로브 끝쪽에 있는 이 음박 쉴드 부분이 그라운드인데요. 얘하고 그라운드 짧게 해주시고 측정을 했을 때 밴드위스를 쓰지 않아도 여기에 있는 이거하고 거의 유사한 결과가 줄 수가 있고요. 여기에 20메가 밴드위스 리미트를 걸었을 때 아주 깨끗하게 리플 성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10다이엘 그라운드 리드를 썼을 때, 그리고 스프링 호크를 썼을 때, 그리고 이 마지막에 있는 것은 이제 RP4030이라고 해서 레일 프로브가 있는데 이런 그죠? 어떤 파워 레일을 관측할 때 적합한 프로브인데요. 얘네들은 배율도 읽고 아주 깨끗한 리플을 관측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비용이 좀 나가는 편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10대1 프로브를 쓴다. 스프링 호크에다가 밴드위스를 두는 게 좋을 것 같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제가 준비한 데까지 것은 여기까지고요. 이 뒤에 있는 것은 이제 썸머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실로스코프는 싱글핸드 프로브이기 때문에 전원 1차, 2차는 분리해서 측정을 해야 되고, 플로팅 측정을 할 때는 반드시 디퍼런셜 프로브를 사용을 해라 라는 거. 그리고 오실로스코프는 에서는 정밀도를 높이려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파형을 한 화면에 꽉 차게 그려야 된다. 만약에 이걸 줄여서 보게 되면 스코프가 인식하는 하나의 레벨들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죠? 여기에 비해서 같은 크기를 주밍을 했는데 차이가 많이 그리드를 분할해서 두 번째로는 갑자기는 최근에는 스코프 자체가 12비트 레졸루션을 제공하는 게 있기 때문에 12비트 스코프를 이용해서 풀스케일로 보면 훨씬 정밀한 측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적절하게 아주 적절한 프로브를 가져다가 프로빙을 하는 게 참 좋고요. 일반적으로는 자동 프로브가 됐건 일반 수동 프로브가 됐건 DUT에 영향을 주지 않으려면 입력되는 입력 임피던스가 높은 그런 프로브를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더블 펄스 테스트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장치들, 그리고 텔레다인 루크로에서 제공하고 있는 더블 펄스 테스트 전체 시스템인데요. 스코프하고 하이 볼티지 소스, 로우 볼티지 소스, 제너레이터, 여기 두 가지가 제너레이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자동화 테스트를 하고, 디버깅을 하고, 이런 솔루션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프로브 선택이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 르크로이의 홈페이지에 오시면요. 홈페이지에 오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프로브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프로브가 반드시 르크로이게 아니더라도 여기서 이제 세 가지의 질문에 답만 하면 돼요. DC버스가 얼마냐? 그리고 내가 보고 있는 게 어떤 소재를 사용하고 있냐? 어플리케이션이 뭐냐? 이렇게 지정을 하면 이 세 개를 선택하면 프로브들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왜 이런 게 적합한지, 왜 적합하지 않은지. 만약에 이걸 본다면 이걸 가지고 유사한 사양의 뭐 다른 스코프를 쓰고 계시다면 그런 프로브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채팅창에 뭐 타이핑을 해주시면 바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없으십니까? 그럼 이 세미나가 아마 종료되면 설문지가 나올 건데요. 설문지에 간단한 응답 부탁드리고요. 응답해 주시면 저희가 아마 뭐죠? 네, 커피 쿠폰도 드리고 그러니까요. 끝까지 설문에 많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발표 자료는 이 끝나는 대로 아마 바로 공유가 PDF 파일에서 공유가 될 겁니다. 예, 그러면 장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좀 더 다른 주제를 가지고 아마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더블 펄스 테스트하고 디바이스 부분 좀 더 상세하게 좀 다뤄보는 그런 시간을 다음 기회에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이 질문은 제가 예, 지금 마무리를 해가지고요. 저쪽 파일을 공유 드릴 때 뒷장에 FAQ의 질문란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